필요 소비와 과시 소비, 이 두 단어는 거의 반대말에 가깝겠죠. 다 아시다시피 필요 소비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비롯한 그런 필수적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시 소비라 하면 그것과 반대의 사치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은, 남한테 과시하기 위한 그런 소비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물론 전자, 필요 소비가 중요하고, 과시 소비는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도 있겠죠. 너무 심한 과시 소비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불러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줄 것이고, 또는 그 과시 소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행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소비는 최대한 그것을 어떤 사회이든 필요 소비는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되, 과시 소비는 뭔가 조금 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시 소비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찾으면 많을 것이고, 최근에 중국에도 졸부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막 이상한 행동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돈을 태우는 이런 기행, 그거는 뭐 범법행위입니다. 법에 걸리고 감옥에 가는 행위인데, 돈이 많으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짓조차도 하는 부자들이 나타날 정도죠. 자, 이것을 학문적으로 좀 분석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베블렌입니다. 그 유명한 책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라는 책입니다. 1899년에 썼으니까 19세기 끝날 때 명절을 남겼습니다. 자, 베블렌은 인간의 역사를 미개 시대, 야만 시대, 수공업 시대, 기계 생산 시대 4개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 미개 시대가 제일 최초인데, 미개 시대는 그냥 뭐 원시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인간이 채집하고 수렵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먹는 그런 과일 따먹고 이런 시대고, 평화로운 농경 시대고 이렇습니다. 별로 분쟁도 없고요, 전쟁도 없고 이런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뭐 상상의 시대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야만 시대인데, 야만 시대가 오면은 사유재산 제도가 출현합니다. 사유재산이 출현하고 끊임없이 약탈과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게 야만 시대의 특징입니다.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니까 약탈 잘하는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습니다. 그래서 베블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서고, 여성이 일종의 뭐 강자가 차지하는 전리품 정도로 전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현대까지도 그 나쁜 관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탈과 전쟁에서 유능한 자가 지배 계급이 되고, 그 사람들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면은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약탈의 기술자이고 전쟁의 기술자입니다. 노동은 할 필요가 없다. 노동은 저 밑에 천민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자기는 뭘 하느냐? 하는 것은 전쟁과 약탈을 하러 나가지 않을 때는 그냥 노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게 노느냐? 과시 소비를 하고요. 엄청난 과시 소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시 여가를 즐깁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 이것이 이 야만 시대 이후에 지배 계급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두 단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베블렌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봉건 시대까지는 그렇게 해서 과시 소비는 지배 계급의 전유물이고, 밑에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사치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어떠냐? 자본주의 와서는 이제는 달라져서
지배계급이 특히 이 베블렌이 경멸했던 미국의 강도 귀족들이 과시 소비를 하는데 이 과시 소비의 연원은 뿌리는 저 야만 시대에 야만적인 저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장 자체가 이 부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멸적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돈 많다고 뭐 그렇게 아주 건방지게 행동하지만은 사실 너희들의 행동의 뿌리는 저 야만 시대에 저 형편없는 침략자, 약탈자들의 그런 미개한 행동의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에 와서는 이 지배계급의 행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까지 상당히 내려와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 지배계급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과시적 여가와 과시적 소비로 특징 지을 수 있고 그게 현대까지 내려오는데 그것은 야만 시대 약탈을 하던 그런 악습의 그 유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베블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학자 중에 현대에 와서 갤브레이스가 있습니다. 갤브레이스가 풍요한 사회라는 책을 1958년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기에 유명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의존 효과라는 겁니다. Dependence Effect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건 뭐냐면 정통파 경제학의 반기를 드는 겁니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가 먼저다 이겁니다. 생산자가 앞바퀴고 소비자는 뒷바퀴다. 생산자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엄청나게 광고를 퍼붓는다. 그럼 소비자는 잘 모르고 저렇게 광고를 해대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무작정 산다는 겁니다. 그 제품을.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가 주스가 마시고 싶으냐 물이 마시고 싶으냐 하는 것이 소비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가 먼저 생산을 결정하고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해대고 그 광고에 세뇌돼서 소비자의 선호가 형성된다. 수동적으로 따라간다. 이것이 의존 효과입니다. 소비 이론 중에 케인즈가 일반 이론을 쓰면서 최초로 소비 함수라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다. 수동적인 것이다. 소득을 따라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소비는 늘어난다. 이걸 절대소득 가설이라고 그 뒤에 경제학자들이 붙입니다. 근데 상당히 유명한 가설이 듀센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비는 자기 소득의 함수다. 이게 케인즈의 주장이죠. 그게 절대소득 가설입니다. 듀센베리가 보건데 그건 맞는 말인데 케인즈 말이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의 소득에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옆집에서 금수저를 샀으면은 우리는 뭐 은수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돈도 없으면서 은수저를 산다든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소비에서 또는 자기의 과거 최고 높았던 때의 소득 수준의 영향도 받는다. 사업하다가 망한 사업가가 있다 칩시다. 부자였다. 이 사람은 지금 소득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소비는 지금 낮은 이 소득에 따라서 소비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꽤 과거의 자기 소득, 한때 자기의 최고 소득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소비를 흥청망청 막 쓰고 마치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소비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절대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 소득의 영향을 받는데 그 상대 소득이라 하면 옆집 소득 이걸 영어로 존스 이펙터로 봅니다. 존스란 사람이 옆집에 사는데 그 존스가 소비하는 걸 보고 따라하니까요. 존스 이펙트. 마크 트웨이는 풍자의 달인답게 도금 시대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부자들의 강도 귀족들의 그런 아주 천박한 행동, 방약 무도한 그런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지금 제2의 도금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라는 저널리스트인데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여자입니다.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 플루토크라츠라는 책입니다. 프리랜드에 의하면은 제1차 도금 시대와 지금 제2차 도금 시대의 차이가 뭐냐? 제1차 도금 시대는 겨우 미국 뭐 정도 또는 프랑스 정도 뭐 영국 뭐 이런 몇몇 나라의 소수의 나라의 졸부들이 나타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칙을 예사로 하면서 돈을 끌고 모았던 시대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런데 지금은 제2의 도금 시대인데 지금은 선진국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 인도까지도 이런 거대한 세계적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세계화, 이 거대한 도금 시대의 세계화가 제2의 지금 현재 진행되는 도금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프리랜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브렌이 말했듯이 과거의 과시 소비는 그냥 지배 계급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밑에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모방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은 그 논리는 부자가 먼저 돈을 많이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경제학에서 트리클 다운의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 먼저 부자가 돈 벌어서 돈 많이 쓰면은 그 혜택이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한테까지도 돌아온다. 이런 것이죠. 중산층 서민들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불만 갖지 말고 반대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실의 어떤 경제적 격차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보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옳으냐?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것이 거의 증명이 돼가고 있고 지금은 낙수 효과는 없다. 오히려 중산층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돈이 생겨야지 지출을 많이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돈 생겨도 더 살 게 없잖아요. 근데 저소득층은 살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똑같이 돈이 가더라도 부자한테보다는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경제의 지출과 순환을 일으키는데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 순환을 일으키고 경제 성장을 가져오자. 이런 주장이 최근에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것은 낙수 효과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정반대 이것을 포용적 성장 또는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부르고 ILO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것을 옹호합니다. 심지어 IMF나 OECD도 불평등 이대로 심한 걸 방치하면 위태롭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보스 포럼 부자들 클럽조차도 그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으로 효과 있는 세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지출세라는 게 있습니다. expenditure tax라는 게 있는데 이 세금은 그 영국의 칼도어라는 경제학자가 1950년대에 주장했던 세금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한 액수를 총계한 뒤에 총액을 쭉 넣어서 예를 들어 뭐 주스를 몇 잔 사 먹었고 뭐 비누를 몇 개 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다 지금 영화관을 몇 번 갔고 다 합칩니다. 옷을 몇 벌 샀고 소비 총액을 누계를 합니다. 누계를 해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사람이 한 3천만 원을 소비했다 칩시다. 그럼 3천만 원이 과표로 잡힙니다. 과세 표준이 돼서 그것이 적은 사람은 세율을 낮춰 주든지 아예 비과세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액수가 높아질수록 누진세를 적용해서 소비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높은
누진세를 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건 소비세와 소득세 두 가지가 세금의 양대 산맥인데요. 큰 세금이 소비세냐 소득세가 있는데 장단점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소득세는 누진세로 가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소득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열심히 일했고 이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는 뜻인데 기여를 많이 한 사람한테 왜 무거운 세금이라는 벌을 주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해요. 딜레마입니다. 그것이 소득세의 한계입니다. 그 대신 소비세를 보면은 소비세는 불공평합니다. 그 대신에 장점이 있는데 소비세의 장점은 이 사회가 생산한 모든 재화의 총량 중에서 네가 1년 동안 얼마나 꺼내 먹었느냐? 그래서 많이 꺼내 먹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게 먹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시니까 세금 적게 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한 사람한테 세금을 무겁게 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궁색합니다. 기여 많이 했는데 왜 벌을 주느냐 하는 항변에 답을 못해요. 근데 소비를 네가 많이 했으니까 네가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훨씬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소비세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와 소비세는 한쪽은 정당한데 공평성이 없고 또 다른 쪽은 공평한데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칼도아의 expenditure tax입니다. 지출세. 그래서 지출을 많이 한 사람은 네가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세금 많이 내는데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공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주스 한 병 마실 똑같이 100원 내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볍게 내거나 면세하거나 우리 심지어는 또 네거티브 인컴 텍스처럼 네거티브 익스펜디처 텍스를 할 수도 있죠. 지출을 굉장히 적게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이 사회에서 생산한 것을 적게 가져갔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상을 줘서 보태준다. 그래서 연말에 얼마씩 현금으로 내주는 식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50년대 이걸 하기가 불가능한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한 총액을 어떻게 집계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가능합니다. 컴퓨터가 다 돼 있으니까. 웬만한 가게에 다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다 그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게 하면요. 할 수 있죠. 예. 그럼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칼도아의 그 아이디어가 이상적인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실현 가능한 단계에 왔다는 것이고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전자정부에서 세계 선두주자니까 딴 나라보다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문제가 많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보다는 지출세로 전환해서 거기다가 저소득층에게는 도로 보태줘서 필요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것까지 가미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익스펜디처 텍스 이렇게 가면은 저는 여러 가지로 과시 소비도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그런 어려움도 덜어주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의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